신문 이야기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신문 읽어주는 남자 김준입니다. 새누리당의 집안 싸움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어제는 대통령의 사진을 떼느니 마느니 이것 갖고 싸웠는데 오늘은 말입니다. 대통령 사진을 반납하느니 마느니 갖고 싸우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도대체 언제까지 계속 집안 싸움 할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대통령의 사진이 그렇게나 중요한가요? 오늘자 조간신문 어떤 내용 보도하고 있는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하겠습니다.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이번 총선 15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관심 지역 한번 가보겠습니다. 서울 용산인데요. 파란 점퍼 갈아입은 진영 의원에 대해서 과연 용산 구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여야가 다른데 들뜬 야당 지지층 그리고 벼르는 여당 지지층 새누리당에서는 상대 후보로 황춘자 후보 나왔고 진영 의원 같은 경우는 이번엔 2번입니다 라고 하는데 야당 지지층 같은 경우는 이번에 진영을 한번 찍어보겠다. 여당 지지층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새누리당을 버릴 수 있냐 겨루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두 사람의 진검승부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정말 궁금합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한국일보입니다. 한국일보 이번엔 더불어민주당 상황인데요. 국회를 세종시로 이전하겠다.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이런 공약을 냈는데 불과 하루도 안 지나서 24시간도 안 지나서 하루 만에 한 발을 뺐습니다. 국회를 이전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국회의 분원을 한번 만들어보겠다라는 취지이고 국회 이전은 장기적인 관점이고 점점점 이걸 두고 충청권 민심을 잡기 위한 선거를 앞둔 퍼퓰리즘 공약이다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약 두고 새누리당에서는 우리가 할 건데 빼앗아갔다라면서 안타까워 있다고 하는 후문도 있는데 도대체 어떤 이야기인지 잠시 후 다뤄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조선일보입니다. 국민의당 상황 한번 보겠습니다. 안철수 대표 노원구 상계동의 경로당에서 할머니의 손을 잡은 채 웃고 있는데 겉은 웃고 있는데 속 사정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안철수 대표 잠은 집 밖에서 자달라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안 대표 이제 집에서 자는 거 금지. 도대체 무엇이 안 대표로 하여금 집에서 편안히 잠도 못 자게 하는 걸까요? 잠시 후 그 속사정을 돌직구쇼에서 공개하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경향신문입니다. 경향신문 일면에 실린 일면 사진입니다. 유아마 데스티니, 겨울 그대, 중국 분들이 매우 열렬히 사랑하는 드라마였는데 거기서 나온 전지현 씨를 따라서 나도 전지현이 되겠다. 유커 4,500명이 월미도에 와서 모두가 동시에 치맥 파티를 했습니다. 한 3,000마리 치킨이 들었다는데 4,500명이 치킨과 맥주를 먹는 모습 장관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4,500명 치맥 파티가 계속 이 중국 관광객 증가로 이어져서 좀 우리 관광지도 좀 활성화됐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있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한겨레 신문인데요. 돌리면 나옵니다. 한겨레 신문 일면에 실린 내용입니다. 국정원이 기자, 세월호 가족, 대학생, 무더기로 통신 자료를 조회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월 7일 하루에만 한겨레 기자 6명, 민주노총 실무자 19명, 정의당 당직자 3명, 더불어민주당 당직자 1명, 기타 3명의 통신 자료를 조회한 것으로 현재 한겨레 신문은 보도를 하고 있는데 한겨레 신문에는 이것이 국정원의 정치 자체 아니냐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저도 어제와 오늘 좀 취재를 하고 있는 중인데 국정원에서는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피내사자와 전화통화를 한 사람을 추적하다 보니 통신 자료를 열람하게 된 것이지 이것이 2번, 3번 반복적으로 특정인을 사찰하기 위한 용도는 절대 아니었다. 각각의 주장이 맞서고 있는 상황이라 이 문제는 조금 더 보완 취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 역시도 추가 취재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서울신문입니다. 서울신문 일면인데요. 북한이 핵폭풍으로 중국을 부수자? 이렇게 명기가 됐고 방침 지시문까지 공개가 됐고 과연 이게 북한의 내부 문건이 맞는지가 지금 관건인데 맞다면 현재로선 맞는 가능성이 큰데 북한이 이제 중국까지 핵 공개를 하겠다라는 엄포를 하기에 이르는 상황인 것으로 보여서 매우 흥미로운 분석 대상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이야기인지 잠시 후 공개하겠습니다. 이번에 중앙일보입니다. 돌리면 나옵니다. 중앙일보 박용석 만평입니다.
국회 세종시 이전이 뭐길래, 본원 설치는 더더욱 뭐길래, 김종인 대표가 국회 본원을 세종시로 가겠다는 수정 공약을 발표하자 이 KTX에 못한 이인재 최고위원이 국회 본원은 내 공약이었다, 공약 도둑이었다, 공약 가로채기 논란이 지금 여야 가운데 있다는데 국회를 세종시로 옮긴다. 글쎄요, 국회의원님들이 정무부처 가까이 있으면은 오히려 공무원들이 일 더 못하는 거 아닌가요? 잠시 후 다뤄보겠습니다. 오늘도 돌직구쇼는 여러분을 위한 쇼입니다. 네, 신문 이야기 돌직구쇼입니다. 존영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최고 존엄이 아니라 존영. 국어사전을 찾아보니 존영이란 남의 사진이나 화상 등을 높여 이르는 말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생활에서는 잘 쓰지 않는 이 존영이란 단어가 오늘 돌직구신문의 시제가 되겠습니다. 돌직구신문을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어제는 대통령과 관계된 뉴스로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다면 오늘은 존영, 그렇습니다. 대통령의 사진과 관련된 뉴스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대통령 사진과 관련된 첫 번째 뉴스를 공개합니다. 박 대통령 사진이 뭐길래 대통령의 존영을 반납하라 라는 공문이 대구시당으로부터 무소속 후보들에게 내려왔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사진을 반납하라. 그래서 그 공문을 저희 돌직구쇼에서 입수했는데요. 공문부터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제가 따로 출력을 해두었는데요. 새누리당 마크가 찍힌 대외 공문인데 자세히 좀 보실까요? 수신자 유승민 국회의원에게 보낸 대구시당에서 보낸 공문이군요. 유승민 의원 사무실에서는 이 공문을 받았겠군요. 참조 사무국장. 제목 대통령 존영 반납의 건. 저도 처음에 이 공문을 보고 존영이 뭐지? 순간 헷갈렸는데 얼른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사진을 반납해달라라는 의미로 알아차릴 수 있었는데요. 공문 상세 내용을 한번 보실까요? 첫 번째, 귀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이거는 그냥 고정 멘트입니다. 진정성은 안 느껴지고요. 2014년 6월 새누리당에서 당 소속 국회의원 사무실에 배부해드린 당 소속 국회의원 사무실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이제 유승민 의원 등등은 당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반납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논리가 이 안에 숨어 있고요. 대통령 존역을 3월 29일까지 대구시당으로 반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3월 29일, 그러니까 오늘까지 대구시당으로 빨리 대통령 사진을 반납해라 라는 공문을 보내기에 이르렀는데요. 동아일보 논설위원이신 정성희 위원님, 사설을 쓰신 지가 십수년이신데 대통령의 존영이란 단어 혹시 쓰신 적이 있으신지요? 저는 처음 들었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찾아봤는데 존귀할 존자에다가 그림자 영자 써가지고 존영이라고 하는데 근데 사진을 높은 분의 사진을 높여 부르는 말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 이 표현도 그렇지만 이거를 이제 대구시당 위원장 현재 조원진 의원입니다. 진박 간별사를 자처한 조원진 위원장이 시당 위원장으로 있는 대구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4명의 의원, 유승민 의원뿐만이 아니라 권은희, 주요영, 유성걸 의원에게 보냈습니다. 예. 대통령 무소속으로 출마하는데 우리가 줬던 대통령 사진 도로 반납해라 하는 공문을 보낸 건데요. 어저께 우리 사실 그 밤에 이렇게 전달이 되면서 뭐지 좀 황당하다. 황당하다. 예. 뭐 존영이라는 표현을 쓴 거는 뭐 저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예. 그 대통령 사진 그거 뭐 얼마나 하고 저거 한다고 그거 다 반납하라 하는 거. 예. 황당하고 졸려라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 역시나 뭐 다른 의원들도 그런지 나머지 4명의 의원들 전혀 반납할 생각이 없다. 네. 왜냐, 곧 복당할 거니까. 예. 그리고 뭐 그렇게 꼭 가져갈 거면 직접 떼가라. 예. 가가지고 하는 분들도 있고 이것이 아마 이제 정치적으로 보면은 대구니까 가능한 것 같아요. 예. 김무성 대표 측도 보고받은 바가 없다. 어허. 중앙당에서 결정한 바가 없고 아마 대구시당에서 한 거다. 이런 표현, 멘트를 내놓고 있는 거 보니까 대통령의 지지율이 막강한 대구의 특수한 상황에서 나온 예. 표현인 것 같습니다. 가장 치사한 게
줬다 뺏는 게 가장 치사한 건데 이 경우에서는 어떻게 됐는지는 아직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대구에서 벌어지고 있는 대통령의 사진과 관련된 싸움이 지금 3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조원진 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진을 계속 걸어두겠다는 것은 가장 졸렬한 행동이다. 유승민 의원 등등이 대통령을 무시하는 것을 넘어서 대통령을 조롱하는 것이다. 유승민 의원이 권력에 의해 쫓겨났다고 해놓고 사진을 걸어놓는 건 말과 행동이 다른 것이다. 조원진 의원이 일단은 공문을 보내면서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이에 대해서 유승민 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승민 의원실 관계자인데요. 곧 복당하겠다는 생각을 밝힌 만큼 나는 지금으로서 박근혜 대통령의 사진을 뗄 생각도 없고 반납할 생각은 더더욱 없다.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웃기지 마라. 그리고 주호영 의원 측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역시 무소속이죠. 떼가라면 직접 와서 떼가라. 유치하고 옹졸한 처사다. 관련해서 주호영 의원 측에게 오늘 제가 조금 전 전화 인터뷰를 부탁하러 전화 통화를 했는데 너무 옹졸하고 치사해서 더 이상 뭐라 할 말이 없다라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윤태곤 실장님, 조원진 의원과 유승민 의원의 주장이 지금 서로 상충되고 있는데 누구 말이 맞는 겁니까? 아유, 뭐 말이 맞고 안 맞고를 떠나가지고요. 그럼 이제 이렇게 했을 때 어떤 효과가 나오겠는가? 우린 그걸 생각해 보면 되지 않습니까? 그럼 대구 시민들이 볼 때 아이고 그래 맞다. 대통령 사진 반납해야지라고 할지 아니면은 치사하게 안 그래도 공천 싸움 된 지가 언젠데 예. 앞으로 사이 좋게 지내야 될 판인데 저렇게 하냐라고 할지 제가 볼 때는 앞쪽에 손을 들어줄 것 같진 않거든요. 예. 뒤쪽에 이제 여론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원진 의원은 본인이 좀 감정적인 행동인 것 같은데 이게 결국 이제 말하자면은 새누리당과 박 대통령한테 어떤 게 유리한지를 한 번 더 생각해 본다면은 답이 나오지 않을까 싶고 저는 이제 의원들의 대처도 재밌었던 게 방금 유승민, 주호영 두 사람의 이제 대처를 이야기해 주셨지 않습니까? 예. 이분들은 3선 의원인데 4선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게 초선인 유성걸, 권은희 의원은 조금 간이 작은지 반납하고 새 거 우리가 구해가지고 걸겠다. 초선 의원들은 좀 간이 작은지 반납을 일단 하겠다. 새 거 사겠다. 예. 참 그 반응도 각기 달랐는데. 이거 뭐 누가 보냈는지는 여기 적혀져 있잖아요. 네. 누가 보냈는지를 고민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대구 선거대책위원회 공동선대위. 그러니까 대구에서 보낸 거는 분명합니다. 그렇죠. 중앙당 차원에서 한 것은 아닌 건데요. 참 이걸 뭐 법적으로 한번 일단 지역적으로 보자면은 예. 이것을 과연 증여라고 볼 것이냐, 오. 사용 대차로 볼 것이냐 예. 건데 만약 증여라면요, 증여는 이미 행위진 나고 난 후에는 사후에 취소나 무효가 불가능합니다. 네. 따라서 증여라고 하면 돌려줄 수가 없습니다. 예. 반면에 단순히 빌려준 거다라고 한다면 돌려줄 의무가 있는 건데 지금까지 한 번도 돌려달라고 말한 적이 없는 걸로 봐서 이것은 증여에 해당하므로 음흠. 돌려줄 의무가 없어 보인다라는 게 법조인으로서의 시각이고요. 그러니까 임대나 대여, 그러니까 빌려준 게 아니라 네. 준 거다. 준 거기 때문에 예. 사후 그다음 걸 무효화시키진 못할 것 같고요. 참 이게 조원진 의원이나 혹은 그 대구 쪽에서 보낸 건데요. 이게 정말 오히려 박 대통령을 욕보이는 짓입니다. 제가 볼 때는. 예. 이 박 대통령은 우리 국민 모두의 대통령입니다. 누구든지 우리 집에서도 걸 수 있는 거예요. 전 새누리당 당원 아닌데요. 걸려 있습니까, 집에? 걸진 않았는데요. 예, 걸 수 있다? 예, 걸 수는 있습니다. 제가 못을 못 박아갖고 걸진 못했는데요. 걸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 모두의 대통령인데 이거를 가지고 마치 제가 김진 앵커를 욕보이기 위해서 어디에 가서 우리 김진 앵커가 송중기보다 잘생겼다. 예. 이러면 김진 앵커가 욕 얻어먹는 거거든요. 왜요? 그런 것처럼 박근혜 대통령을 이거는 정말 본인의 과잉 충성으로 꼭 뭐처럼 보이냐면은 어허. 지금 북한에서 예. 오히려 서로 과잉 충성하고자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을 너무 욕보이지 않습니까? 예. 어제도 뜬금없이 사과하라. 근데 뭘 사과하라는지는 알 수는 없고요. 그러니까요. 이것이 사실은 내부의 김정은한테 잘 보이기 위한 과잉 충성인데 지금 이런 친박 혹은 진박 간별사임을 자처하는 사람들의 이런 과잉 충성은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을 욕보이는 짓이니 조금 자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김병미 의원님. 예. 같은 당 소속인데 새누리당 대구에서 왜 이렇게 대통령 사진 갖고 싸우는 겁니까? 이게 저는 변호사님 얘기한 것처럼 만약 증여가 아니라 대여라면은 형평성의 차원에서 인천의 윤상현 의원한테도 한번 좀 물어보고 싶어요. 윤상현 의원 얘기요? 이게 만약
빌려줬던 거라면 돌려줄 의무가 있다라면은 똑같이 형평성의 차원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한 사람들한테 다 같이 돌려받아야 되는데 이게 비단 대구에서만 일어났던 일이기 때문에 참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는데 예. 오늘 조간 신문에 보니까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우리 유권자들은 어떤 정치인을 원하는가라고 했을 때 크게 3가지 키워드를 꼽았더라고요. 그중에 저는 가장 기억에 남는 첫 번째 키워드가 품격이었거든요. 특히나 이 보수 정치를 지향하는 사람이라면 정치인의 품격을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거기에 맞춰서 행동을 해야 될 겁니다. 근데 지금 이 대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은 친박 비박을 할 것 없이 굉장히 정치인의 품격을 좀 떨어뜨리는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아쉽습니다. 방금 전 윤상현 의원 얘기를 하셨는데 인천의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는 박근혜 대통령의 존영을 요만한 액자보다 더 큰 아예 현수막으로 제작해서 현재 걸고 있다고 한겨레 신문에 지금 이렇게 보도되고 있는데 무소속이죠. 기호 5번 오직 남구 윤상현 하면서 박 대통령의 존영이 유승민 의원 사무실에 걸려있는 존영보다 훨씬 더 크게 걸려있는데 아예 현수막이죠. 현수막. 프린팅을 덮은 거죠. 아니 김 의원 말대로 형평성대로라면 정성희 의원님 윤상현 의원도 반납해야 되거나 그런 거 아닙니까? 그거는 아마 시당에서 준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돌려달라고 할 수는 없고요.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대구와 인천의 그 어떤 차이점인데 대구의 행동이 이제 대구가 워낙에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으로서 막강한 정치적 영향이 있고 또 이 4사람이 지금 공천을 받지 못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했던 이런 정치적 상황 때문에 저런 모습이 벌어지는데 어찌됐건 아까 말한 대로 형평성이나 뭘로 아름답지는 전혀 않은 모습입니다. 사람 이름인 줄 알았어요. 저는 이제 예. 윤리에서 따질 때 대구에서 이런 정서가 있을 거예요. 대통령 뜻인갑다. 라고 이제 입소문이 돌 겁니다. 그러면 그게 과연 대통령한테 좋냐는 거죠. 저는 안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국회의원 선거, 국민의 대표를 뽑는 중차대한 총선인데 실력과 정책으로 승부를 봐야지 누가 대통령이나 가깝다를 따지는 대통령 사진 갖고 계속 집안 싸움을 하는 모습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나도 한심해 보입니다. 대통령의 존영과 관련된 2번째 뉴스를 지금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이번엔 조금 다른 이야기인데요.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의 전속 사진사 박모 씨를 최근 극비리 소환한 것으로 한 조간신문 취재 결과 확인이 됐습니다. 임윤선 변호사님, 도대체 지난 대선 때 박근혜 대통령의 전속 사진사였던 박모 씨가 왜 검찰에 소환이 된 것이죠? 우연히 밝혀졌습니다. 네. 사실은 이 사진사를 처음부터 조사하려고 했던 것이 전혀 아니고요. KTNG와 그리고 광고 업체와의 금품 로비 관계를 수사를 하던 것이죠. KTH면 한국담배인상공사 과거, 예. 거기와 지금 거기로부터 거액의 광고를 수주하기 위해서 로비를 벌이던 업체가 국내 업체도 하나 있고 외국 업체가 있습니다. 예. 이것이 이 업체 측에서요, 로비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비자금을 거의 30억 원을 마련한 다음에요. 아니, 광고 수익이 얼마나 되길래 로비 자금만 30억 원입니까? 그러니까 굉장한가 봐요. 예. 거의 30억 원을 비자금을 마련하고서는 그 일부가 KTNG의 간부에게 흘러간 과정을 수사하다 보니까 예. 브로커 이 씨가 등장을 하는 겁니다. 브로커 이 씨가 등장을 하는데. 그래서 중간에 브로커 이 씨가 있었구나 했는데 이 브로커 이 씨의 돈이 이 씨가 받은 돈이 중간에서 받은 돈이 박모 씨라는 사진사한테 흘러간 정황을 검찰이 발견을 한 겁니다. 그 박모 씨는 지난 대선 때 박 대통령의 전속 사진사가 맞습니까? 맞습니다. 뿐만 아니라 박 대통령이 굉장히 아끼었던 그 오랜 측근이었죠. 돌아가신 이춘상 보좌관이 교통사고로 사망할 당시에 예. 그 봉합차에 같이 있었던 사진사입니다. 어허. 그러니까요, 박 대통령의 전속 사진사로 이미 많이 알려진 박모 씨에게 흘러간 정황을 검찰이 알아내고서는 그 박모 씨를 아주 극비리에 소환해서 조사를 했다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검찰 입장에서 대통령의 전속 사진사였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소환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은데 여기서 등장하는 KTNG와 외국계 광고 대행업계 로비를 벌여서 광고 일감을 수주한 금액이 총 100억 원 규모로 하는데 등장하는 중간 브로커의 조간신문 증언이 검찰에서 밝힌 내용이 지금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의 전속 사진작가였던 박모 씨를 포함해서 현 정권의 유력 인사들을 잘 알고 있으니 광고 수주를 도와주겠다면서 광고 대행업체로부터 수억 원의 금품을 받아갔다는 관련자 진술을
현재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임윤선 변호사님, 네. 지금 중간 브로커 이 씨의 말에 따르면 박 씨가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내가 현 정권의 유력 인사들을 잘 알고 있으니까 광고 수주 좀 도와주겠다라고 브로커 이 씨가 밝힌 내용인데, 이게 진짜 현 정권의 유력 인사들도 개입이 된 건지 아니면 이 씨가 허풍을 친 건지. 그것이 그래서 검찰이 아무래도 이제 조심스럽잖아요. 예. 조심스러운 문제다 보니까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씨랑 박 씨랑 단순 사기를 벌였을 가능성. 그러니까 박 씨가 사진사인데 사진사를 뭘 보고서는 돈을 줬겠습니까? 당연히 박 씨 입장에서는 이게 검찰이 의심하고 있는 거 1번은 이 씨랑 박 씨가 유력 인사를 통해서 광고 수주를 도와주겠다라고 말을 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1번, 첫 번째 그 가능성이 사실은 순전히 자신들만의 거짓말, 예. 단순한 사기였을 수 있다. 마치 유력 인사들한테 말을 건네줄 것처럼 했지만 실제로는 한 적이 없는 단순 사기일 가능성을 첫 번째로 일단은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혹시 모르지만 정말 접촉했을 수도 있다. 유력 인사들과. 고위 인사와 접촉했을 수도 있다라는 요 가능성을 두루두루 살펴본 후에 결론을 내릴 거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검찰 조사에서 지금 대통령의 전속 사진 작가였던 박모 씨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박모 씨는 이게 바로 한국일보 단독인데요. 한국일보와의 통화에서 그냥 허탈하게 웃었다고 합니다. 예. 이 씨가 참 많이 오버를 한 것 같다. 중간 브로커의 증언이 오버다. 오버다. 나는 KTNG도 모르고 예. 그쪽 사람 본 적도 없고 뿐만 아니라 외국계든 어디든 그 광고 기획사 대행업체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다. 다 이 씨의 오버다라면서 혐의를 부인했다라고 하네요. 일단 팩트만 좀 짚고 보겠습니다. 검찰이 백봉인 KTNG 사장에 대해서 배임 수재와 증인 도피 등을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황이고요. 검찰이 전속 사진작가였던 박모 씨를 조심스럽게 소환 조사한 것까지 역시 사실인데요. 윤태곤 실장님, 이게 검찰에서는 단순 사기의 무게를 좀 두고 있는 것 같은데 사진사도 이렇게 권력을 팔고 다닐 만큼. 제가 아까 이제 이 사실관계 모르지만은 예. 임 변호사님 말씀에 하나 반박하고 싶은 거는 사진사를 뭘로 보고 사진사를 볼 게 되게 많습니다. 예. 대통령한테도 명령할 수 있는 사람이 사진사입니다. 왼쪽으로 조금만 움직이십시오. 앞으로 나오십시오. 어허. 그뿐만 아니라 대선 후보 시절에 사진사였다는 거는요. 대통령 동선을 같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제 이춘상 보좌관하고 차를 같이 타고 있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박 대통령 같은 경우 이제 여성이고 이 남성 사진 작가라서 약간 거리가 있었지만은 다른 사진 작가들, 전속 작가들 같은 경우는 아주 밀착도가 높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행단의 일원이기 때문에 예.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그 사진 작가하고 이름을 알고 얼굴을 알면은 실세고 그걸 모르면은 이 예. 사람이 박 대통령의 사진작가라는 걸 아는 사람은 실세, 예. 모르는 사람은 가까이 못 가는 사람인 거죠. 그럼 이거는 그 청와대 전속 사진도 마찬가지인데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제 소탈한 모습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 찍은 사진으로 유명한 게 이제 장철령 씨라고 이제 봉화마을에도 가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대통령의 사진 작가한테 내가 사진을 찍었다는 것도 이제 정치권에서는 상당한 마케팅 포인트가 되는 거죠. 아, 그렇습니까? 그렇죠. 그 야권 지지층 사이에서는 노무현의 사진사한테 내가 사진을 찍었다. 그리고 여권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박근혜 사진사에게 내가 사진 찍었다는 게 이제 엄청 마케팅 포인트죠. 그리고 스타도 되는 게 뭐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 피트 수자라고 오바마 대통령이 이제 전속 사진사인데 왜 그 백악관 청소부하고 주먹 압수하는 예. 사진 이런 거 찍은 사람 유명하잖아요. 이분은 이미 세계적 스타죠. 그 왜 정치인들 오면 그 옆에 붙어 하루 종일 찍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 전속 사진사 한 거예요. 이제는 그 의미가 약간 달라진 게 예전에는 기록용 전속 사진사였는데 요즘은 말하자면 가까이에서 스냅 사진을 많이 예. 찍는 추세거든요. 그러니까 옛날 말하는 사진사하고 사진가하고는 달라진 거죠. 정성희 의원님, 앞서 대통령의 사진과 관련된 뉴스, 액자 반납하라. 요것은 좀 옹졸하고 치사하면서 웃어 넘길 수 있다. 100번 양보해도 그렇게 친다 해도. 물론 이 두 번째 뉴스 같은 경우는 박근혜 대통령을 팔아서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에 검찰이 더 무게를 두고 있긴 하지만 대통령의 이름을 팔아서 사기까지 칠 정도였고 거기에 KTNG까지 관련이 돼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 말한 대로 본인이 혐의를 부인하기 때문에 예. 수사 결과는 더 나와봐야지 알겠지만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특정 사진사보다는 대통령과 사진사 간의 그 관계에 대한 것이잖아요. 왜냐하면 정말 최고 핵심 권력을 지근거리에서 보기 때문에 여러 유혹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 관리를 잘 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너무나 그 핵심 주변에 잘 갈 수 있다는 그것 때문에 2011년도에 그루지아 대통령의 사진사가 결과적으로 나중에 보니까 러시아의 스파이였다는 것이 어허. 밝혀진 적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이렇게 사진사라는 거는 그 특수한 관계가 있다는 거. 그리고 또 그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특히 박근혜 대통령의 사진이 약간 딱딱하다. 그 여성, 굉장히 우리 사진 기자 말인데 박근혜 대통령처럼 포토제닉한 대통령은 없다는 거예요. 사진을 참 잘 받는다는 거예요. 예. 굉장히 좋은 어떤 피사체인데 그 사진은 의외로 딱딱하게 나온다는 것이 사진가와 사진사와 대통령의 좀 거리감을 보여주는데 그 좋은 사진을 찍기 위해서는 무장해제가 돼야 돼요. 우리 촬영 감독들 잘 알 겁니다. 좋은 장면을 찾기 위해서는 이 사진사가 있는지 없는지를 모를 정도로 그렇게 의식하지 않는 관계가 돼야 되는데 편안한 상황이 편안한 상황이 예. 돼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이 하려면 그 사진가가 정말 깊이 들어가야 되고 생활 공간에. 그래서 저는 늘 사진가를 대통령의 사진가를 여성 대통령이니까 여성 사진가로 해서 좀 무장해제된 사진을 보고 싶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은 대선 캠프 때 들어갔으니까 그때는 이제 정말 좀 청와대가 아니니까 좀 더 지근거리에서 보자 아까 가까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것을 아마 이 사람이 정말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유혹하려고 달려든 사람들은 엄청 예. 많았을 거라는 건 분명할 것 같습니다. 사진 얘기하는데 제가 조금 다른 얘기 좀 드리고 싶은 게 본질적인 문제는 결국 이게 범죄냐 아니냐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게 아직은 뭐 최종적으로 결론이 나진 않았지만 어찌됐든 대통령과 가장 지근거리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 문제가 될 수 있는 거고 오늘 한국일보 신문에 보면 저는 굉장히 놀랐던 게 KTNG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기사가 나오거든요. 예. 대통령이 전속 사진사도 알고 있느냐? 그럼 당연히 우리가 도와드리겠다라는 반응을 보였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그 전속 사진사가 소위 말하는 권력에 가까운 사람이랑 연결해서 이게 권력형 비리로 갔을 확률은 아주 극히 드물다고 봅니다. 예. 적을 확률이라고 보지만 더 큰 문제는 KTNG 같은 한국담배임상공사라고 하는 이런 회사가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이야? 그럼 우리가 더 잘해줘야지. 이런 인식을 갖고 있다는 게 엄청난 문제고 과거 시계를 한 1년인가 2년 정도 전으로 돌리면 대통령 청와대 무슨 비서관이었던 것 같은데 비서관이 이름을 팔아갖고서는 기업에 취직했던 사건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예. 그때도 회사에서 멀뚱멀뚱 사기꾼한테 당해갖고 청와대 비서관이 소개시켜준 인사면 우리 회사에 취직시켜야지. 취직했던 사건들도 있었거든요. 예. 이런 게 아직까지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면 큰 문제다라고 보고 KTNG가 새로 그 사명이 코리아 글로벌 앤 투마로우라는 또 다른 사명을 갖고 있다는데 그렇군요. 지금 그 회사의 이름과 전혀 걸맞지 않는 이런 행위를 보이고 있는 것 같아서 예. 전체적으로 좀 우리나라 공기업 다 각성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대통령의 사진작가를 아세요? 아이고, 그러면은 저희가 100억 원씩 광고를 드려야죠. 도와드려야죠. 할 정도로 대통령의 사진작가의 파워가 대단했다면 대구시당에서 대통령 사진 반납하라라고 했던 이유도 왜 그랬는지 알 것 같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준비한 다음 돌직구 신문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만나보시죠. 총선이 15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돌직구쇼 선거 상황실을 오늘 저희가 꾸려봤습니다. 이제 총선이 되는 그날까지 각 당의 선거 상황에 대해서 가장 발빠르고 정확하게 유익한 정보들을 여러분들에게 보고를 해드리겠습니다. 선거 상황 실장이 오늘부터 김진 기자가 되는 셈인데요. 여러분들에서 임명을 해주셨다라고 믿고 새누리당 소식부터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오늘 3개의 키워드가 있는데 새누리당의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제명. 어떤 제명일까요? 유승민 의원을 겨냥한 걸까요? 새누리당 이번에 중앙당에서 무소속 후보를 도우면 징계를 할 건데 최고 수준은 제명까지도 고려할 수 있다라는 공문을 전국 17개 시도당에 보낸 것으로 현재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윤태곤 실장님, 아까는 대구시당이었는데 이번엔 중앙당 맞습니다. 이게 실은 선거 때 되면 항상 나오는 겁니다. 예. 이 지금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도 각 지역위원회에다가 공문을 내보냈어요. 무소속이나 타당, 여기는 국민의당이겠죠. 여기 돕고 있는 뭐 당직자들이 많은데 다 제명한다라고 했는데, 근데 이게 선거 때마다 나오는데 왜 이야기가 또 나오느냐? 항상 대사면 해주거든요. 선거 끝나고 나면은 복당 기간을 열어가지고 한 달 동안 다 과거를 털고 우리가 대화합한다. 이러니까 사실 지역의 당직자들은 그걸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지금 잘렸다가 몇 달 있으면 또 이게 들어올 건데 라고 이게 통상 벌어지는 일인데 이번 같은 경우는 특수한 게 예. 특히 대구의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조원진 의원 뭐 이야기 나왔지만은 조원진 의원이야말로 18대 때 탈당을 해가지고 친박 연대로 해서 당선돼가지고 당당하게 이제 한나라당으로 복당하신 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 친박 연대로 탈당했었죠. 이게 새누리당에서 사실 이 과거사를 들추자면은 다 얽히고 설키고 박근혜 대통령도 한국미래연합이라는 당을 만들었다가 네. 그 이회창 총재 시절에 돌아온 전력이 있기 때문에 이게 말이 항상 안 먹히는 게 참 예. 한국 정당 정치의 부끄러운 모습이죠. 오늘 좀 새누리당이 많이 치사한데 정 의원님 중앙당 차원에서 말입니다. 탈당한 무소속 후보를 지원하는 선출직 당원을 징계하겠다. 뭐 상식적인 차원에서 해당 행위라 징계할 수 있다라는 반응이겠지만 누가 보더라도 유승민 의원을 겨냥한 건 아니냐. 유승민 의원뿐만이 아니라 유승민 의원들이 그 조직을 다 가지고 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모르겠지만 이거는 뭐 중앙당으로는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우리 당을 지원을 해야 하는데 우리 당 조직원이 남몰래 다른 당을 지원한다? 예컨대 마포 같은 게 강승구 의원 같은 경우 그 조직을 탄탄하게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도 안대희 단수 공천 받은 안대희 의원한테 넘겨주고 무소속 출마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되면 누가 돕겠습니까? 아마 음으로 양으로 강승구 전 의원한테 후보한테 빚을 지고 있는 사람이 당적은 새누리당 있지만 몰래 가서 그 자기 사람들한테 사실은 찍어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걸 이제 경고하는 차원이고 뭐 이거는 새누리당 차원에서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까 우리 윤 실장이 잘 얘기해줬지만 따지고 보면은 너의 정말 지난 여름에 한 일을 다 알고 있다는 식으로 따지고 보면 누가 누구를 욕할 상황은 아닌 거죠. 서로 예. 정치권에 있으면서. 아니 싱크탱크 출신이잖아요, 김 의원님. 그 상식적인 차원에서는 뭐 무소속도 오면 안 된다 얘기할 수 있는데 지금 상황은 말입니다. 새누리당이 안 그래도 특정 정치인들과 그 특정 정치인과 가까운 정치 세력을 찍어서 왕따시키고 공천에서 배제시켰다라는 홍역을 당해 앓은 상황에서 사진을 반납하느니 마냐라는 논란 때문에 눈살을 받고 있는 이 상황에서 저는 이거는 예. 대구의 유승민 의원 사태랑은 조금 다르게 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보면은 선출직 그 공무원이라고 하는 소위 말해서 이게 지역에 있는 기초의원, 광역의원, 단체장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무소속이 그냥 나가서 무소속 혼자가 있으면 아무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무소속이 나가갖고 그 사람을 도와주고 있는 기초위원회든 조직들이 탄탄하게 있으면 그 지지도가 생각보다 가파르게 올라갈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우려하는 상황으로 보이는데 더 큰 문제는 수도권 지역에서 예를 들어갖고 임태희 후보 같은 경우 뭐 특정인을 딱 찍어서 좀 죄송하긴 합니다만은 본인이 당선될 확률은 저는 크게 높아 보이진 않는데 예. 나가갖고 임태희 후보 같은 경우가 많은 표를 받으면 받을수록 사실상 더불어민주당이나 야당 후보가 당선될 확률이 높아지거든요. 이런 경우에서 지역에 있는 기반을 탄탄하게 다지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든 제어를 시켜놔야지 예. 새누리당이 승리할 수 있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는가 생각이 들고 야당도 굉장히 재밌게 봐야 될 게 하나가 더 있는데요. 얼마 전에 손학규 전 상임고문께서도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아니라 국민의당 후보에 대해서 김성치 의원이라든지 예. 지지하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거든요. 이것도 같은 방면으로 보게 되면 어찌 보면 해당 행위에 준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각 당은 지금 이런 게 가장 부담스러울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가정해 볼게요. 윤태곤 실장님이 만약에 당 윤리심판원이다라고 가정을 했고 두 건이 지금 고소고발이 된 겁니다. 첫 번째 건은 무소속 탈당한 유승민 의원을 도운 당직자 건으로 고소가 돼서 올라와 있고 또 하나의 건은 뭔지 알겠다. 무소속의 윤상현 의원을 도왔다는 혐의로 당직자가 고소가 돼서 올라와 있으면 이게 사실은 후자에 대해 가지고 엄정한 조치를 취한 게 맞습니다. 왜냐면요, 유승민 의원 지역구에는 새누리당 후보가 나가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당을 돕는 것보다 친여 무소속을 돕는 걸 해당 행위라고 할 수는 없어요. 예. 그런데 윤상현 의원 지역구에는 새누리당 우리 후보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윤상현 의원을 돕는 건 해당 행위가 되는 거죠. 이거 공정하게 판단이 아주 수사해야겠군요. 쉽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항상 보면요, 제가 이게 선거 끝나고 나면 쭉 징계가 나와요, 각 네. 당이. 힘없는 사람들은 막 걸리고 아까 이제 어허. 손학규 전 대표 이야기했지만은 이런 분들은 절대 안 걸리죠. 예. 하긴 따지고 보면 지난 대선 때 민주당에서 안철수 후보를 지원하는 당직자는 제명을 경고한 일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왜 혁신위에서도 앞으로는 뭐 탈당 예. 복당 없다라고 했는데 참 탈당자에 대해서는 복당 없다. 이미 복당 많이 했고 뭐 김승남 의원 같은 경우에 국민의당 갔다가 공천 떨어지니까 다시 들어온다고 하니까 김종인 대표가 오면 환영한다 이러지 예. 않습니까? 3주 됐나요? 김승남 의원이 탈당한 지? 예. 네, 별로 무소속파들이 어제 여러 언론을 통해서 인터뷰를 하는 거 보니까
뭐 안 무서워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후원- 대사면이 있기 때문에 항상. 후원장담하는 게 뭐냐면 어차피 내가 당선만 돼봐라 와달라고 사정한다. 그때 가서 말 바뀐다고 안 무서워하더라고요. 예. 새누리당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지난번 저희 도지구쇼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선거 로고송 음악에 맞춰서 김종인 대표가 랩을 하는 영상을 보도해 드렸는데 이번에는 새누리당의 김무성 대표와 원유철 원내대표가 선거 로고송에 맞춰서 율동을 하는 모습이 포착이 됐는데 이름하여 그 유명한 핑미 댄스를 추는 영상 저희가 확보했는데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자, 이 핑미업이 요즘 젊은 세대에서 가장 유행하는 그 노래인데요. 김무성 대표보다도 원유철 원내대표가 엄청 신난 것 같이 손가락을 흔들고 엉덩이 쉐이크 폭이 좀 크네요. 근데 김무성 대표가 뭐 열심히 지금 따라하고 있고 최고위원들의 모습도 보이는데 지금 당에서 대통령 사진 반납하느니 마느니 갖고 싸우고 있는 상황과는 별개로 일단은 중앙당 차원에서 이 새누리당 로고송 핑미에 맞춰서 이제 계파 갈등은 봉합이 됐다라는 의미로 율동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정성희 위원님, 김 대표나 원 원내대표 댄스 실력이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무성 대표가 영도 다리 앞에서는 굉장히 잘하시던데 고뇌하는 표정을 잘하시는데 예. 율동은 좀 아니신 것 같아요. 예, 어제 민경욱 대변인도 언제 저기 가 있네요. 아니 제일 그 환하게 웃으시고 가장 활발하게 사진을 보니까 이제 어저께 새누리당 예비 후보들이 모두 모여가지고 당선 필승하는 그런 자리였던 것 같은데 가장 그 환한 표정으로 있으시네요. 그 민경욱 대변인이. 그래서 그 김무성 대표 원유철 그 원내대표랑 갈등이 상당히 잠복해 있는 것 같은데 어제는 그걸 좀 수면화를 죽이고서 일단 단합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 이 빨간색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윤태곤 실장님, 빨간색 잠바를 입은 새누리당 후보들과 이번 선거에서 하얀색 점퍼를 입은 무소속 연대와의 대결이 관심을 받고 있는데 과연 하얀과 빨강의 대결에서 어떻게 승부가 점쳐질지 궁금한데요. 이 수도권하고 TK 지역은 좀 잘라서 봐야 되겠죠. 결합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는데 TK 지역 같은 경우에는 유승민 주호영 의원은 아무래도 조금 많이 유리한 것 같고 나머지 아까 초선 의원 사진 반납하되 사서 달겠다라고 한 분들은 좀 모르겠습니다. 해봐야 알 것 같고 뭐 예. 그런 것 같은데 근데 제가 핑미 보면서 더불어민주당도 핑미가 로고송 중에 하나가 있어요. 예. 제가 유행이 너무나 빠르다고 느낀 게 우리가 한 달 전에 전해라 그 노래가 이제 모두 로고송으로 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뭐 5억인가 독점권에 대해서 그 노래는 싹 사라져버리고 불과 한 그러네요. 달 만에 핑미가 이제 떴네요. 예, 핑미 뽑아달라라는 말인데 뽑아줄 만한 행동을 먼저 하는 게 우선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여야 막론하고 말입니다. 선거 상황실 두 번째 도지구 신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키워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더민당의 키워드는 철회인데 어떤 뉴스일까요? 국회를 세종시로 옮겨버리겠다라는 더불어민주당의 공약이 하루 만에 없던 일이 됐습니다. 슬쩍 한 발 물러서고 있는 모습인데 김병미 의원님, 헌법재판소에서 앞서서 뭐 국회를 세종시로 이전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판단이 있지 않았습니까? 2004년도 헌재 판결이 이렇게 있습니다. 예. 관습헌법상 대한민국 수도는 서울이다. 그리고 수도는 입법 기능을 수행하는 곳이어야 한다라는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국회는 서울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 국회를 세종시로 이전하겠다는 공약이 더불어민주당 공약집이 있었다라는 건데 예. 그거를 있었던 것도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고 왜냐면 있었으면 사실상 개헌을 하겠다는 공약까지 같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얘기는 없었거든요. 그 두 번째로 더 큰 문제는 이 당의 공약이라는 게 저도 공약을 이렇게 쭉 같이 만들어 본 경험이 있습니다만은 이번 총선 공약 같은 경우는 작년 하반기부터 공약이 만들어졌을 거예요. 민주당 같은 경우는 당의 민주정책연구원이라든지 그 당 정책위라든지 이게 다 만들어진 거를 김종인 대표가 하루 만에 뒤집어 버린 겁니다. 네. 국회 세종시 이전은 현실성이 떨어지는 공약이니 거기에 분원을 설치하겠다라고 얘기를 해갖고 이거를 사실 남몰래 준비하고 있었던 이인재 최고위원회 공분을 사게 만들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아, 새누리당의 이인재 최고위원이 이거를 준비하고 있었다. 이게 사실 내 건데 왜 갑자기 당의 공약당인데 뺏어가냐 이런 얘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요. 예. 뭐 세종시 이전이 옳고 그르고를 떠나갖고 저는 여기서 김종인 대표의 행동과 더불어민주당의 공약 행태에 대해서 한번 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예. 당의 정책 공약집에 나왔던 거는 굉장히 오랜 기간을 준비해서 이 공약을 갖고 우리 당에 표를 달라고 하는 행위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바뀌었다라는 거죠. 지금 여기에서 당의 정책 공약집을 보게 되면은 크게 재정적 고민 없이 기초연금을 갑자기 30만 원을 늘리겠다라고 하는 얘기도 있고
사병 월급을 10만 원을 더 주겠다는 공약들도 있고 이런 게 있는데 이거 김종인 대표가 검토하신 건지 모르겠습니다. 예. 이렇게 발표가 됐는데 또 갑자기 김종인 대표가 보시고 이거 안 맞네? 바꿔? 이렇게 하는 건 아닌지라는 생각도 드는데 예. 좀 명쾌한 당의 정책 공약을 딱 정리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사실 그 이면을 조금 살펴보면 정성희 위원님, 충청 민심이 어느 선거에서나 매우 중요했고 충청 민심을 잡기 위한 수단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세종시라는 키워드였는데 국회를 세종시로 이전하겠다. 아마도 더불어민주당에서 국회 세종시로 이전하는 게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텐데 선거를 앞두고 이런 공약을 발표했다는 것은 다분히 포퓰리즘 성격이 아니냐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죠. 그 과거 노무현 대통령이 세종시 이제 수도 이전 공약을 하면서 끝나고 난 다음에 말을 씁니다. 재미 좀 봤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헌재 판결이 있고 나서 그것은 이제 행정수도로 가서 청사만 이전됐는데 세종시의 내려가 있는 거에 따른 비효율, 행정 비효율의 문제는 정말 아무리 얘기를 해도 입이 아플 정도로 심각하죠. 제가 아는 친구들도 세종시에 있는데 이러다 고속도로에 뼈를 묻겠다 할 정도로 이 국회와 이걸 안 나오는데 비효율이 심각합니다. 근데 이제 왜 하필이면 그곳은 이제 가려운 부분이긴 해요. 그런데 하필이면 선거 때 충청을 겨냥해서 예. 이 시점에 이런 공약이 나왔느냐. 더더구나 헌재에서 이것이 문제가 있다는 판결이 나온 후에도 그거는 이제 분명히 포퓰리즘적인 충청 표심을 잡기 위한 그런 성격이 있다. 이렇게 더불어민주당뿐만 아니라 이 공약은 내 공약인데 왜 공약 가로채냐라고 발끈한 새누리당의 이제 최고위원 같은 경우도 다분히 포퓰리즘 성격이다라는 비판이 같이 나오고 있어요. 저는 이제 김종인 대표의 대처는 상당히 노련한 것 같아요. 네. 이제 김병민 위원께서는 조금 이제 부정적으로 보셨지만은 저는 왜 대처가 노련하다고 보느냐 하면은 발을 뺀 게 잘한 겁니다. 이걸 가지고 계속 싸워가지고 제가 볼 때는 더불어민주당이 좋을 일이 하나도 없어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초점을 계속 경제로만 맞춰 나가겠다라는 거거든요. 기초연금 30만 원 인상, 이건 이제 논쟁이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논리가 맞고 내 논리가 맞고 이제 논쟁이 있으면은 더불어민주당 그 싸움이 커지는 걸 원하는 거고, 예. 이제 새누리당도 강봉균 이제 선대위원장이 최저임금을 이제 기본 생활비 70%까지 올릴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해서 돈 드는 거를 이제 신문에서 뽑아본 걸 보면은 도찐 개찐이거든요. 돈 드는 네. 걸로 치면은. 근데 그 부분으로 계속 싸움을 몰고 가겠다라고 나온 거. 그리고 세 번째 효과를 보자면은 오늘 이제 여러 사설들에 있는데 결국 김종인 위원장이 정리했다로 되는 건가요? 네. 이걸 정리를 남이 시킨 게 아니라 김종인 대표가 상황을 정리한 거로 된 거는 이제 상황 처리, 종결에서는 괜찮게 나간 거라고 봐요. 공약 얘기 나와서 말인데요. 더불어민주당의 또 하나의 공약이 현재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정성희 위원님, 이번 총선을 앞둔 더불어민주당의 공약 내용 중에 하나가 좋은 공약도 굉장히 많습니다만 국정원을 장기적으로 폐지하겠다라는 공약이 있다는데 사실입니까? 그렇습니다. 장기적이라는 단서가 있지만 국가정보원을 폐지하고 대신에 통일 해외정보원을 만들겠다. 그러니까 대신에 이런 공약이 제시가 되어 있는데요. 지난번에 이제 테러 방지법에서 도감청을 허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국정원에 주느냐, 다른 기관에 주느냐 가지고 말썽이 있으면서 이것이 필리버스터의 원인까지 제공이 됐는데, 그러면서 장기적으로는 국정원을 해체해버리고 다른 기관을 하겠다는데, 저는 이거는 상당히 문제가 많은 역시 포퓰리즘적인 공약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우리나라의 정말 특수한 상황을 봐야 됩니다. 과거에 국정원이 국내 정치에 개입한 거 물론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이제는 그 과거를 털고 미래를 봐야 되는데 지금 우리 상황이 어떻습니까? 예. 지금 북핵 위기는 더더욱 높아지고 있고 그럴수록 북한의 내부 붕괴라든가 급변 사태에 대한 것은 그런 것은 훨씬 커지는데 국가정보를 해배해버리고 해외정보원 수집하겠다? 이건 문제 있는 공약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북한 문제를 아예 보지 않겠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거 장기적으로 하겠다는 건 결국적으로는 포퓰리즘적인 거죠. 재미는 여기서 보고서 가서 하는 거는 나중에 결정하겠다는 거니까 예. 다분히 역시 약간 선거를 앞둔 포퓰리즘적인 그런 느낌이 납니다. 저는 국정원은 잘 모르겠어요. 국정원은 잘 모르겠고 아직 판단이 잘 안 서요. 그러니까 감정적으로는 왜 폐지까지 하지, 보완하면 되지 하는 마음이긴 한데 그건 모르겠고 전 다시 잠깐 아까 전 얘기하던 국회 이전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전 좀 깜짝 놀랐어요. 정치인들이 이런 중차대한 문제를 이렇게 쉽게 국회의원 선거 전에 몇 달 전에 후딱 하고 만드나요? 입법부를 옮기는 문제를요? 입법부를 옮기는 문제인데. 입법부를 옮기는 문제예요. 수도를 예. 옮기는 문제도 그때도 나라가 발칵 뒤집혔는데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몇 달 전에 이렇게 후딱 만들어요? 그것도 불과 10년 전에 헌법재판소에서 아니다. 이거는 위헌이다라고 예. 판결까지 한 상황을요.
그러니까 저는 둘 중에 하나라고 봐요. 가능성이 없는 걸 알면서도 일단 표를 위해서 한번 했다. 알면서도 한 것. 그건 정말 말도 못하게 예. 비열한 짓이고요. 예. 그냥 표를 위해서 가능성이 없는데 일단 지르고 봐. 예. 표부터 얻고 봐 하는 건 정말 9999태 정치고요. 예. 가능성이 있다라고 봤다면 그 또한 어이가 없습니다. 이걸 겨우 몇 달 전에 대통령도 아니고 국회의원 선거 몇 달 전에 그것도 한 의원이 국민적인 합의도 제대로 형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입법부를 옮긴다. 이게 우리 집 이사 가는 거 아닙니다. 아, 우리 집 이사 가는 거 아니다. 전세도 동네 예. 이사 가는 것도 서울로 갈지 세종으로 갈지 그것도 몇 년 고민하고 합니다. 예. 어떻게 이렇게 쉽게 결정을 내릴 수가 있는 건지 저는 김종인 대표 여기선 비난하고 싶지 않아요. 이거 아니다. 괜히 공약했다가는 이거는 이야말로 역풍 온다고 딱 예. 정리한 거 저는 김종인 대표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고 진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휴 싶습니다. 휴 싶었다. 네. 다시 국정원 얘기를 좀 하면 김병민 의원님. 예. 더불어민주당은 과거 민주당 국가를 집권했던 10년의 경험이 있는데 국정원이 지금 여당만의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은 아닌지 조금은 우려됩니다. 국정원에 대한 굉장히 불편한 감정을 늘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지난번 이 댓글 사건 이후로 아마 그랬던 불신이 싹 텄다라고도 뭐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지만 우리 김진애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사실상 언젠가는 집권해야 될 당이 될 것이고 집권하고 나서 국가를 안정적으로 운영해야 되는 건 그 정당의 의무이기도 할 겁니다. 저는 오늘 변호사님 얘기가 정말 너무 가슴을 울리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정책 선거해야 되고요. 지금이라도 그 정책들을 빨리 더 알려야 돼요.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거는 국정원을 없애는 부분에 대해 변경하겠다는 건데 정확히 말하면 국내 파트 부분을 거의 무장해제 시키겠다라는 건데 대한민국 대테러 문제 어떻게 할 건지 판단은 유권자의 몫입니다.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이슈 제기는 분명히 해줘야 되고 선택할 수 있는 표로 선택할 수 있는 결정권을 줘야죠. 더 문제 중에 하나는 저는 정책 공약집을 보면서 북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불과 2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개성공단 폐쇄 문제에 대해서 끊임없는 논란이 있었는데 이거 명확하게 물어야죠. 더불어민주당은 개성공단 정상화시키겠다. 남북관계 다시 정상화시키겠다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북핵 문제 어떻게 해결할 건지의 전제 조건이 깔려야 되거든요. 근데 그건 저는 찾아볼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예. 이것도 마찬가지로 유권자들한테 또 강력하게 알리고 유권자들이 이런 정책 때문에 이런 조건 때문에 새누리당을 찍을 건지 민주당을 찍을 건지를 가지고 선거를 해야 됩니다. 예, 돌직구쇼 선거 상황실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이번에는 국민의당과 관련된 키워드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국민의당의 키워드, 새누리당은 제명, 더민당은 철회, 국민당은 위태인데 국민의당이 위태하다는 얘기는 결코 아니고요. 국민의당은 요즘 뭐 분위기 나름 좋은 것 같은데 안철수 대표가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안철수 대표의 심리가 위태위태하다라는 건데 당이냐 지역구냐를 두고 고민에 빠진 마치 햄릿과 같은 그런 고민의 안철수 대표가 처해 있는데 우선 안철수 대표가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대표에 대해서 요즘 공격의 수위를 다시 높이고 있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더민주의 김종인 위원장께 경고합니다. 더 이상 우리 당 후보들을 모욕하지 마십시오. 우리 국민의당 후보들은 국민께 선택받기 위해서 험난한 가시밭길을 마다 않고 결심하고 나선 귀한 분들입니다. 이번 김종인 씨 발언은 못 먹는 감 찔러나 보는 식으로 정글에서 못된 짓만 하다가 여우집에 불러온 늙은 하이에나처럼 무례하게 짝이 없는 작태입니다. 안철수 대표와 임내연 의원이 김종인 대표에 대해서 다소 과격한 말이 나왔습니다. 무례한 늙은 하이에나, 바지 사장, 우리 당 의원들을 모욕하지 마십시오. 아마도 정성 의원님 이게 김종인 대표가 광주에서 한 발언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뭐 그때 우리가 서로의 야당을 위해서 서로 공격하냐는 그 비판은 우리가 했었고요. 오늘은 이제 저 말의 수준에 대해서 말을 하고 싶은데요. 늙은 하이에나, 뭐 바지상 그거 말고도 아주 그 품격 없는 말들이 많이 오가는데 우리 칼럼에 한번 썼죠. 정말 애들이 볼까 무서운 정치 아닙니까? 네. 어떻게 정치를 얘기하는 데 있어서 어떤 정책과 그 내용을 가지고 얘기하지 않는 게 아니라 이렇게 워딩만 나쁘게 퍼붓는 것인지 네. 정말 그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저께 우리 동아일보에서 그 캠페인 시작했죠. 이번 선거 때 어떤 사람을 뽑을 것인가, 어떤 사람을 안 뽑을 것인가에 대해서 제시한 기준이 3가지가 있습니다. 동아일보에서 제시한 첫 번째가 탈세한 후보자 안 된다. 두 번째가 막말한 후보자 안 된다. 세 번째가 개파 맹종. 오늘 우리가 뭐 조원진 후보 얘기 나왔지만 개파, 어떤 정책을 이걸 떠나서 내 파니까 우리 편 하는 그 진영노예 같은 개파 맹종은 안 된다. 예. 3가지 기준을 제시했는데요. 이런 막말은 이렇게 상대방에 대해서 아프게
아프게 얘기할 때 제가 칼럼 쓸 때도 쓰는 원칙인데 내용은 충실하게, 말은 점잖게 해야지 상담이 아픕니다. 일단 말을 하기에 앞서서 단어 선택을 극악하게 하면요, 상대방이 그 말이 맞아도 기분이 나빠서 싫어해요. 예. 말은 품격 있게 하고 내용이 아프게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안철수 대표의 고민에 관한 이야기를 좀 드리겠는데요.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소학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른바 벼슬하는 사람들이 힘써야 할 일이 세 가지가 있으니 이 세 가지를 일컬어 소학에선 삼사론이라 부르는데, 첫 번째는 청이요, 두 번째는 신이요, 세 번째는 근이다 라는 매우 좋은 삼사론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삼사론이 아니라 안철수 대표를 향한 또 다른 삼사론이 오늘 제기되고 있습니다. 바로 김영환 의원이 하고 있는 삼사론인데, 그 중에 하나가 안철수 대표는 집에서 자지 마라 라는 내용이라는데, 아니 이 삼사론 도대체 어떤 내용인지 김영환 의원의 말을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안철수 대표께서 노원구를 버려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 대표께서 노원구를 버린다는 것은 떠난다는 뜻이 아니라 그 노원구의 선거에 묶이지 말고 전국 선거 또 수도권 선거에 매진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제가 인기는 없습니다만 제가 노원구 가서 선거운동을 하고 안철수 대표께서 경기도 안산과 남부에 가서 선거운동을 하면 안 대표가 오지 못하는 이 노원구 주민들께서 아치롭게 생각하고 압도적으로 안철수 대표를 찍어주실 것이고 또 제 지역구에 와서 선거하시면 저는 당선될 거기 때문에. 이야기 해볼까요? 윤태호 실장님, 예. 집에서 잠자지 말라. 세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지금 국민의당 경우에는 호남은 되게 안정됐습니다. 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광주에서 우리가 열세다라고 인정할 정도로 호남이 안정된 상황이니까, 그럼 그 다음은 이제 수도권이지 않습니까? 수도권은 사실 어렵죠. 지금 한 2위권 안에서 들어가는 후보가 한 10여 명밖에 안 되는 상황이니까, 예. 수도권에 총 집중을 해야 될 때가 이제 전반적인 조건이고, 두 번째는 이게 김영환 인재영입 위원장이 나왔는데, 김한길, 천정배 이런 사람들하고 정말 힘들 때 당 중진으로서 안철수 대표를 굳게 지켰던 사람이 김영환 인재영입위원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고, 또 그 오세정, 신용현 뭐 이런 분을 영입한 것도 김영환 인재영입위원장이 과기부 장관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국민의당에서는 그걸 자랑으로 삼더라고요. 선대위원장 6명 중에 우린 과학자가 4명이다. 이번 2명하고 안철수, 김영환 그렇게 해가지고 과학자 그렇군요. 선대위원장 뭐 이런 네. 이야기를 하던데, 김영환 위원장은 안 대표도 김영환 위원장에 대해서 되게 좀 부채의식 같은 게 있을 거예요. 이게 힘든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그럼 노원하고 수도권의 문제인 건데, 노원도 이제 만만치가 않은 상황이지만은 노원에만 묶여 있어가지고 되겠냐. 예. 수도권은 좀 돌아달라. 그러니까 물론 노원을 버리라는 말이 아니고, 그 김영환 위원장이 한 말은 차도 버리고 집도 버리라는 말은 정말로 분초를 쪼개가지고 잠도 자지 예. 말고 노원도 하고 수도권도 해라. 뭐 그런 이야기겠죠. 그런데 안철수 대표가 고민이 깊어지는 이유는 바로 이 노원병, 본인의 지역구에서 조금 여론조사 결과가 아슬아슬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함께 보시죠. 노원병, 서울, 새누리당은 이준석 후보, 더불어민주당 황창화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이렇게 되고 있는데, 세 가지 여론조사 최근에 실시된 걸 한번 보면, 먼저 KBS와 연합 3월 23일 발표된 내용인데, 이준석 새누리당 후보가 34.1%, 황창화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13.9%,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34.9%, 그러니까 2위와의 격차가 0.8%포인트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고 있는 상황. 중앙일보 여론조사 이준석 대 안철수가 32.0 대 35.3, 3.3%포인트 안철수 후보 쪽이 앞서고 있는 상황. MBN과 매일경제 여론조사 결과 이준석 대 안철수 29.5 대 32.0%, 한 2.5% 포인트 정도 차이가 나는 상황인데, 김병민 전 의원님, 이 정도면 안심하고 노원병 버리고 딴 데 유사할 정도입니까? 아니면 불안불안한 상황인 겁니까? 부장 바깥 생각하시면 불안해서 잠이 안 올 겁니다. 예. 겉으로는 태연하게 웃고 계시겠지만, 근데 또 제3자의 시각에서 보면은 안 대표 이 정도 됐으면 나가서 선거 유세 할 만한 것 같아요. 할만하다? 예, 왜냐하면 이준석 후보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젊은 후배이기도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퍼센테이지를 보면 35%가 넘질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간지 꽤 됐는데 그 이상을 오르지 않고 있다라는 건
지역이 갖고 있는 새누리당 지지율을 치고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한계가 좀 보여지고 있는 것이 예. 분명히 있거든요. 또 저기에는 아직 투표를 정하지 못한 부동층이 한 15% 정도가 있는 것 같은데 새누리당의 수도권 선거의 특징은 일단은 여론조사에서도 집결력을 보여갖고서는 새누리당 후보를 지지하기 때문에 본선거에 들어가면 여론조사보다 더 불리할 수밖에 없는 형국이기 때문에 그렇군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 안철수 대표에게 유리해 보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 노원병 선거가 얼마나 힘든 지역이냐면 새누리당 후보가 딱 한 번 당선된 지역이 있었던 게 홍정욱 전 의원이라고 정말 이준석 후보도 좋은 사람이지만 홍정욱 후보야말로 나가면 동네 아주머니들이 다 좋아서 달려드는 그 잘생겼죠. 후보가 나갔을 때도 예. 거의 근소한 차이로 신승을 했던 지역이라서 안철수 대표가 아마 지역을 더 좀 안심 있게 돌아다닐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는가 이렇게 보여지네요. 네, 돌직구쇼 선거 상황실 여러분께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에는 돌직구쇼의 자랑입니다. 앉아서 세계 속으로입니다. 함께 가보시죠. 오늘은 어느 곳을 여행해 볼까요? 먼저 중국입니다. 치킨 3,000마리, 캔맥주 4,500캔. 이 스케일을 보십시오. 이야, 월미도에서 중국 관광객들이 치맥 파티를 벌였는데요. 월미도에 저희 채널A 취재차가 나가봤습니다. 영상 한번 보시죠. 월미도에서도 저도 소식적에 꽤나 놀았는데 저 월미도 바닷가가 보이는 저 월미 광장에 수천 개의 의자가 깔려있는 상황입니다. 다 중국 분들이고요. 캔콜라, 캔맥주, 치킨이 무려 3,000마리가 동원이 돼서 치맥 파티를 벌였다는데 김병민 전 의원님, 아니 이분들 어디서 오신 분들입니까 다? 중국의 아우란 그룹이라는 화장품 회사라고 그래요. 여기서 예. 4,500명이 포상여행을 왔다는데요. 상상이 가십니까? 저는 제가 대학에서 총학생회장 했을 때 OT를 하더라도 한 1,000명 정도만 돼도 통제가 안 돼요. 감당이 안 되거든요. 근데 여기 4,500명에게 한 회사에 이야. 4,500명에게 치킨 3,000마리를 무상으로 제공한 또 국내 치킨 회사가 있습니다. 한 돈이 1억 얼마 정도가 들었다는데 그 1억 비용 들여갖고 엄청난 마케팅 효과를 냈겠죠. 예. 그래서 그 3,000마리 치킨을 제공하기 위해서 이게 한 번에 또 다 튀겨낼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따끈따끈하게 튀겨야 되는데 그래서 인천이랑 수도권 지역에 있는 한 50여 군데의 치킨집 전체를 총동원해서 하루 종일 튀겨갖고 치킨 3,000마리를 제공했다라고 하는데 참 어쨌거나 이런 아우란 그룹의 4,500명의 치맥 파티 효과가 좀 내수 관광을 더 우리 대한민국의 관광을 활성화시키는 데 기여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영상을 보면 중국 분들이 이제 관광을 마치고 저기 앉아서 아니 말이 3,000마리지 치맥 파티를 지금 즐기고 계신 그런 모습인데 별그대 임수선 변호사님, 김수현 씨가 나온 그 별그대 드라마가 중국에서 얼마나 열풍이었길래 전지현이 먹었던 것처럼 나도 한번 먹어보겠다. 그러니까요. 그게 또 전지현 씨가 너무 맛깔지게 딱 눈이 내리면 항상 그 대사를 쳤어요. 어느 날엔 치맥이지. 그래서 저도 시켜 먹었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런데 제가 안타까운 거는 지금 바로 별그대를 뛰어넘는 인기가 태양의 후예잖아요. 아, 여기서 또 송중기 얘기가 왜 나옵니까? 그 얘기가 아닙니다. 예. 아이, 왜 지래. 근데 태양의 후예에서 우리나라 고유 음식이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왜냐하면 지금 야외 하는 로켓 많이 촬영만 나와. 하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태양의 후예가 어마어마한 인기를 하고 있다니까 이번 태양의 후예에서도 좋은 말씀이네요. 뭔가 맛있는 우리나라 음식을 자꾸 등장시켜 줬으면 좋겠습니다. 거기 사막 지역에서 작전 많이 하니까 네. 칼칼할 땐 삼겹살이지. 아, 그렇네요. 삼겹살에 소주지. 이런 말 송중기가 한번 한다면 그러면 난리가 나겠네요. 그러게요. 태양의 후예 제작진들 잘 보고 계시죠? 자, 이번엔 앉아서 세계 속으로 다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만나보시죠. 이번엔 북한 소식이 2개가 들어와 있는데 그중에 첫 번째 소식부터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중국을 사회주의를 배신한 배신자다. 핵폭동으로 중국을 부수자. 네. 이게 당 지침 맞습니까? 북한에? 북한의 노동당의 지침이라는데요. 일본 신문들이 보도했습니다. 네. 핵폭풍으로 부수자. 일본과 우리나라를 겨냥한 줄 알았더니 중국이네요. 중국이에요? 대상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사회주의를 배신한 중국의 압박 책동을 핵폭풍의 위력으로 단호히 짚으셔버리자. 예. 이게 유엔 안보리 제재에 찬성한 중국을 겨냥한 노동당 지침이라는데요. 예. 북한이 중국이 이번에 유엔 안보리 제재에 대해서 찬성한 거에 대해서 얼마나 큰 분노와 배신감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일단인데, 예. 다만 저 지시문이 글로 쓰여져 있어요. 예. 이게 타자로 친 것이 아니라 컴퓨터로 친 것이 아니라
글로 쓰여져 있어서 보통 지시문을 글로 쓰지는 않지 않습니까? 예. 그것도 일본 신문 언론에 공개된 경우도 좀 석연치 않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실제로 지시를 내린 것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이렇게 중국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대외에 공포하기 위한 어떤 작전이 아닌가, 그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방침 지시문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보시면요. 날짜가 2016년 3월 10일로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비교적 최신 입수 작성된 방침 지시문이고, 정 의원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숙이네요. 손글씨로 방침 지시문이 쓰여진 것도 굉장히 독특하고, 일본 언론들의 보도에 따르면 당 중앙본부, 북한 노동당 중앙본부에서 내린 일종의 공문이다라는 건데, 자세히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중국이 유엔 제재의 미명 아래 패권적 지위가 흔들리지 않게끔 하려고 우리에 대한 제재의 진심으로 찬동하고 있다. 중국의 대북 제재 동참을 대조선 적대시 정책이기 때문에 핵 폭풍의 위력으로 단호히 짓부숴버리자. 정 의원님, 북한이 이제 자신들의 혈맹인 중국마저 핵으로 위협하는 수준인 겁니까? 중국한테는 직접적으로는 못 그러죠. 그러지 못하고 내부 결속이나 아니면 대외적으로 알리기 위한 어떤 수단인 것 같습니다. 예, 과연 이 방침 지시문의 뒷이야기가 어떤 건지 조금 더 취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광고 후에 오늘의 피날레 기사로 돌아오겠습니다. 잠깐만요. 오늘의 휘날의 사진 2장 준비했습니다. 서울 성동구 응봉산 사진 함께 보시죠. 노란 봄이 이렇게나 활짝 피었는 줄 미처 몰랐습니다. 개나리꽃입니다. 서울 응봉산입니다. 제주도의 일이 아닙니다. 서울 응봉산의 개나리꽃이 이렇게 활짝 피었다면 정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봄이 우리 바로 최옆까지 다가왔다. 바로 옆까지 다가왔다라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개나리꽃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나도 좋아하는 꽃인데, 제 대학 모교 캠퍼스에도 이맘때쯤 되면 노란 개나리꽃이 정말 활짝 펴서 설레서 제가 공부를 못했었는데, 두 번째 사진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경향신문 사진인데요. 앞서는 조선일보 사진이고, 이번에는 경기 이천입니다. 백사면 산수유 마을에서 꿀벌이 노랗게 꽃망울을 터뜨린 산수유꽃 위에서 꿀을 따고 있는 장면을 굉장히 클로즈업해서 찍은 사진인데, 개나리도 그렇고 산수유도 그렇고 노란색을 보니까 왜 이렇게 마음이 심쿵심쿵, 요즘 젊은이들 말처럼 심쿵심쿵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확연히 따뜻한 봄 날씨 만끽하면서 환절기 건강 조심하시면서요, 행복한 나날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보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 다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9시에 또 풍성한 뉴스 들고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더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아직까지 향기가 짙네. 발걸음이 가벼워 집에 가는 길엔 더 가까워질 너와 나를 상상하는 내 모습이 오글거려 몸소리치네. 머릿속이 하얘지기 때문에 하루 종일